그러면은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장 동해의 해양 생물 잔혹사인데 이게 그 자체로 어, 뭐 남획을 했다. 그동안 한동해 네트워크에서 안 하던 일이다. 라기보다는 이 남획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갑자기 왜 이렇게 남획을 하고 있는 거야? 왜 갑자기 남획을 하게 된 거야? 이런 방식을 생각해보면 업장에 이어가지고 이제 그 국가의 경제, 그 다음에 이 상품으로서의 고래와 강치, 이래서 그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이 교류를 하고 먹게 됐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이건 매우 폭력적이다라고 했는데, 그 직전에 재영쌤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한론을 따라가지고 요거를 이제 읽으면 좋겠네요. 정한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한 것처럼 그 치자는 거잖아요. 한반도 쟤들은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내가 이렇게 정복할 거야. 정복론이죠, 정복론. 그러니까 이러한 심산과 관계를 가지고, 그동안 관계 맺었던 동물들에 대해서도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뭐,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담비의 길도 쓸어가는 거였고, 담비를. 근데 여기는 이제 바다 생물들이 그렇게 됩니다. 지영쌤이 약간 그 코멘트 앞에 이어서 이제 해주시면은 기현쌤이 바로 따라가도록 하고, 지영쌤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그, 이게 저도 18장, 19장 같은 경우는 그 읽으면서 지금 가장 가까운 어떻게 보면 좀 그 한동해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이렇게 확이라기보다 이렇게 딱 변하게 제국주의로 넘어가는 그 일본의 그 입장? 이제 그게 좀 이렇게 도드라져 좀 보였었고, 결국은 우리를 이제 식민지로 만들어서 이제 자기들을 또 제국화하는 그 태도가 또 이번 그 장에서도 보여가지고, 그걸 조금 비교해서 보는 좀 묘미가 있었고, 근데 사실은 더 고대로 올라갔을 때는 그 신화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굉장히 사실은 가깝게 서로가 교류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이게 지도도 계속 찾아보면 거리로도 너무 좀 그래, 그래. 가까웠었고, 그래서 그게 이게 제국주의화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딱 이렇게 이제 그 상황이 되면서부터 이 같은 지형이 완전 다르게 읽히게 되는 그 변화를 보는 게 조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그 멘트가 좋네요. 음, 이게 그 같은 지형이 이제 다르게 해석이 되고, 그리고 타자나 다른 세계가, 다른 음, 생물이 정복의 대상이 되고, 어제 현대세계와 애니미즘의 일부, 그 책이랑 또 많이 겹치는데요. 자, 그러면 기은쌤과 함께 해양의 고래와 강치를 만나요. 울릉도를 중심으로 이 음, 20강은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음, 그 울릉도에서 아까 재영생이 발표하셨듯이 울릉도 독도 시마네 현에 어떤 얽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여기 산인 지방 뭐 시마네 현 쪽과 또 울릉도가 연결되는 요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그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 건 그 인류의 문명사 말고 식물과 동물 입장에서 한동의 문명사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하시고요. 그 일본 어민의 그 울릉도 침투와 무자비한 남해으로 어, 남핵이 되는데 이게 이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기점으로 본격화됐다고는 하시는데 이전에도 다음에 나오지만 이전부터 그 뭐 에도 시대에도 있었던 일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때 그 강화도 조약을 기점으로 본격화됐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전에는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교육의 방식이 좀 달랐다.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 울릉도 도동의 발전과 일본인들의 집단 거주가 이렇게 본격화되는데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이때 당시에 울릉도에 거주민이 많지는 않았더라고요. 한 150명 안팎?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대한제국이었을까요? 그때 사람들도 오가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인이 들어오고, 근데 이제 도동 같은 경우는 일본인이 더 많이 살았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경제 활동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시만해연에서 울릉도까지 전기 연락선이 오갈 정도로 일본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아까 선생님께서 어떤 그 신사의 어떤 것들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울릉도로. 그래서 지금 요게 울릉도 도동에 있는 울도 신사라는 건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신사는 다 없어졌다고 해요. 그 해방이 되면서 다 없어졌는데 한 군데가 뭐 소록도에 남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사라진 요 도리가 뭐 보이고 이때 이제 김, 전복, 다시마를 집중 채취했는데 요것보다 이제 더 강력했던 건 말씀하셨던 오징어 음, 산업이다 띄어쓰기가 많이 난리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재미있는 건 지금 여기 하단에도 그림에 있지만 맨홀 뚜껑에 책에는 맨홀 뚜껑에 오징어 이렇게 새겨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찾은 거는 맨홀 뚜껑에 이 강치거든요. 근데 또 음, 이분들은 왜 이렇게 바닥에다가 뭘 새겨놓나? 왜냐하면 그 재영쌤 발표하신 부분에서도 어, 흑요석인가 뭐 이거 바닥에 새겨놓은 게 있어요. 흑요석 루트 있어요. 그래서 오키섬에 이것도 새겨놓고 이분들은 바닥에 많이 새겨놓는다. 그런 생각이 아무튼 들었고, 이때 이제 일본 해녀들이 울릉도를 진출했는데, 더 이제 제가 찾아본 거로는, 해녀들이 일본에서도 울릉도를 진출하지만, 그 울릉도에 온 그 일본인들이 제주도에서 해녀들을 고용하기도 하고, 또 울릉도에 살았던 해녀나 어부가 오키섬으로도 가기도 하고, 그런 흔적도 발견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때는 이제 일본 해녀들이 울릉도에 진출한다는 게 책에 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주 많았던 강치들이 멸종하는 상황까지 이르르는데, 그 책에서는 14,000마리 정도 막 아주 많은 그 강치들이 막 우글거렸다는 표현을 하시는데요. 이 강치들로 고급 가방도 만들고, 이 가죽으로 기름도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강치 한 마리 값이 황소 10마리 값이었다. 엄청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너도 나도 그냥 강치잡이에 혈안이 돼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장 침탈이 에도 시대에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에서 어업을 했던 그 기록들이 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그 도해 면허라는 것을 에도에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울릉도 들어올 때 아무나 못 가. 여기 울릉도는 뭐 이렇게 허락된 사람만 갈 수 있어. 이게 이제 지금 어떤 두 가문을 얘기하는데, 가문이 여기 무라카 집안하고 오타니 집안, 이 두 집안은, 이 어업권을 독점하게 되거든요. 이 도해면허를 그래서 만들게 되는 것 같고요. 독점적으로 어업권을 획득한 이 두 가문이 제가 이 표를 붙여놓은 거는 많이 가져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뭐, 전복이라든가, 해파리, 강치, 목재,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이제, 이때도 많이 가져가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뭐, 안용복이나 몇몇 사람들이 그 울릉도 출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탄원을 하기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2월에서 3월에 배를 타고 일본에서 떠나서 4월 봄에 이제 울릉도에 도착하면 막 이제 어업을 하다가 6월, 7월 되면 다 잡고 6월, 7월 되면 기항하는 시스템으로 이 일본 사람들이 어, 그, 어, 와서 이제 이 어업을 했다고 합니다. 요 상단에는 뭐 축도 제찰이라고 부르는 어, 도해 금지 표말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치뿐만 아니라 고래도 이렇게 많이 남획하게 됐는데요. 동해 별칭이 고래 바다라고 합니다. 그 80여 종의 다양한 어종이 있었고 오른쪽에 지도 보시면 이 아시아 지도라고 하는데 한반도가 섬으로 그려져 있다고 하는데 어디가 한반도인지 여긴 것 같죠? 여기겠죠? 그리고 여기를 고래 바다로 묘사하고 있다. 그럴 정도로 동해는 고래 바다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17세기에 고래를 대규모로 남획하고
남획하게 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게 막 유럽, 일본이고 미국에서도 350톤급 포경선이 120척이나 왔다.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 1981년도에는 일본과 러시아가 이 어업회사를 설립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이 고래 씨 말리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게 됩니다. 1904년에서 45년 사이에 일본이 한반도 고래잡이를 독점하다가 종전이 되면서 그 기술들이 남아 있을 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배와 기술을 이용해서 고래잡이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어느 정도로 남했겠냐면 귀신고래가 안 보일 때까지 아주 그냥 헬기를 동원해서 뭐 이렇게 잡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일본에서 만든 그 엽서라고 합니다. 고래를 이렇게 고래를 잡는 뭐 그런 뭐 거고 요거는 이제 19세기 말에 고래기름을 광고하는 신문, 요게 고래기름을 이렇게 팔았나 봅니다. 여기 위에 병 있지요? 그리고 그 상단에 보시면 마가린인가 버터? 뭐 이런 고래기름으로 만든 뭐 그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21강은 한동의 북부와 오츠키 교역망이라는 제목의 8장이 시작되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아까 음, 담임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이누 부족입니다. 오츠크 해가 아주 많이 활발하게 교역이 이루어졌던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곳은 뭐 근대 이전은 되게 뭐 조용했을 거야. 뭐 아니면 왜냐하면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누 의 어떤 활동을 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이전에 아이누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는 아이누가 일본 본토에서 밀려서 어떤 그 피해받은 민족으로만 제가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는 완전히 이 사람이었던 음, 사람들이 이 아이누였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한 가지 또 질문이 마지막에 들었던 건 뭐냐면 아이누가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사할린 아이누 그다음에 음, 쿠릴 아이누 홋카이도 아이누 도쿠 아이누 이렇게 그 아이누 부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주 활발했고 많이 퍼져 있고 이건 알겠는데 아이누란 이름은 어떻게 붙여졌을까 누가 붙였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지역적으로 많이 살아서 뭐좀 달라서 이 나누게 된 요것도 궁금해졌어요. 그게 뭘 증명하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아무튼 들었고 오츠크 해가 아주 많이 활발했던 곳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면 이 8장을 시작할 때 선생님이 그 보여주시는 지도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우리가 평소에 봤던 지도를 거꾸로 해서 본 지도였거든요. 음, 지중해 생각도 났고요. 한동해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모습이었구나라고 보는 게 재밌었고요. 어, 한국인 볼 때 동해는 경상도에서 한병대에 거친 바다이지만 일본인에게 동해는 규슈부터 뭐 홋카이도 요 바다로 본다. 그래서 각자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책에 나오는 그 한동해 오츠크에서 베링해가 연결되는 북방 교역로입니다. 음, 자, 그리고 동해를 포괄하는 오츠케 문화권을 보면 지금 이쪽이 오른쪽에 이제 잘린 부분이 사할린이고 왼쪽이 아무르강의 이 유역 연해주 지방인데요. 4천년 전에도 연해주 사람들 거주 유적이 그 어로나 움집도 있고 뭐 어로나 채집생활 했던 것들이 발견이 된다. 제가 이런 그림들은 빨리빨리 지나가 보겠습니다. 요 발견됐다고 합니다. 여기 음, 하발로프스키 하바롭스키? 뭐, 아무튼 그쪽에 있는 유적지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어로의 흔적이 발견된다. 그리고 3세기에는 돼지와 말을 사육했던 흔적, 그리고 어로와 농경 생활의 공동체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나 봅니다. 그리고 7세기에는 바레나 금 등이 상호 교섭했던 흔적도 있고, 이 교섭의 영역은 쿠릴, 사할린, 아무르강 유역까지 다 확대됐었다. 그리고 홋카이도 아바시리에 보리 등 곡물을 취기 전체가 이 오우츠크 문화권에서 아시아 본토의 연안사회랑 연결되었다라고 하고요. 음, 인상적이었던 거는 대부분의 전통사회가 자급자족을 할 수 있었지만, 그것도 했었겠지만, 물물교환 방식을 선호했다라는 그 지점이 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문명의 바다 쪽 징검다리, 그러니까 요 사할린의 이야기를 이제 하시게 되는데요. 사할린 근방에 사는 리브흐, 오로치, 에벤키, 나나이 등의 원주민이 3,400여 명 살고 있었다.
제가 이거 시기를 안 적어놨네요. 제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대부분 고기잡이에 종사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몇 부족만 니부랑 오로치족을 이렇게 좀 가져와 봤는데요. 니부족은 지금 오른쪽에 그 지도 보시면 요 점들 있잖아요. 파란색이 파란색이 조금 사는 데고 빨간색이 좀 많이 사는 데인 것 같습니다. 빨간색이 많이 사는 곳. 니부족이 마을을 이루며 살던 곳이 여기 지도에서 보여지는 곳이고요. 정착민이고 그리고 어로와 임산물을 퇴치하며 살았고 바다포유를 사냥하고 개를 사육하고 썰매타기와 보트 만들기를 했다 해서 기술자들이 많았을 것이다.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남자분은 사냥꾼인데 이거 진짜 나중에 혹시 그거 아주 재밌습니다. 음, 그러니까 복장 같은 거 있잖아요. 겨울에 그 니부족 음, 사냥꾼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갖고 제가 사진 가져왔는데 이런 친구들이 죄송합니다. 이거 맞는 앞으로. 음, 네네. 이런 친구들이 니브흐족이라고 합니다. 그 니브족은 여기 보시면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 장갑 이런 신발 부츠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북방민족박물관 갔던 네네. 그때가 생각이 나고요. 요 오른쪽에 또 그 가운데 보시면 전통 요리 이끼라고 하는데 그 우리가 그 이끼가 아니라 이 음식 이름이 이끼인가 보더라고요. 음, 이게 음, 무슨 동물 기름 같은 걸로 음, 젤라틴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음, 젤라틴식으로 젤리처럼 이렇게 전통 음식을 드신다고 합니다. 니부족께서. 음, 그리고 뭐 이렇게 get썰매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어로 도구들, 이런 사냥 도구들을 사용한다. 그리고 오로치족은 뒷장에서 나오는데 오로치족은 1860년대 암으로해서 초얀도가 돌아가고 음, 북방 사할린으로 이주했다. 그 술록을 여기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술록, 사냥, 고기잡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아이누족은 또 뒤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오르치족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지도에 보시면 요 부분에 좀 많이 사셨던 것 같아요. 사할린 연해주 이쪽 끝에. 그리고 1851년 어떤 지도에는 여기를 산 밑에 바로 오로치라는 지명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오로치족들이 여기에서 많이 거주했던 것 같아요. 비슷하죠. 이 두 지도의 그 위치상. 오로치족들의 그 모습이고요. 그리고 뭐 복식, 뭐 모자나 가방, 복식 여자분의 복식이고, 이 샤먼인데요. 샤먼의 뒤에 붙은 게 약간 오방색 우리 무당들이 이렇게 흔드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가져와 봤고, 이게 현대 사슴 쪽에 술록인가? 잘 음, 기억이 안 나지만, 여기 머리 쓰신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술록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족 같아요. 오로치 부족이. 제가 많이 찾아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막 요걸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아이누 민족은 어, 뭐 말씀드렸던 사할린 아이누, 쿠릴 음, 아이누, 그다음에 이제 홋카이도 아이누, 도호쿠 아이누는 지금 사진을 못 찾았는데요. 이런 아이누 부족들이 있었고 아주 오래전부터 그 바다의 교류를 바다에서 교류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할린이 문명의 징검다리라고 선생님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 오호츠크의 그 광범위한 교역망이 일본 북부 여기 홋카이도의 경제권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아이누가 이 문명의 징검다리에 걸쳐서 살면서 이 문명을 매개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누 문화가 이게 어떻게 형성됐냐? 그래서 조몬 시대에 그 아무르강 지역하고 그리고 홋카이도로 유입되는 그 어떤 아무르강 지역과 관계 있는 문화가 홋카이도로 유입하는 어떤 유물들이 발견이 된다. 그게 제가 이거를 찾아놨는데 그 우에베즈가와 유적이라고 하는 곳에서 은 부장품이 뭐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게 그 부장품이 그 외부에서 온 사람의 무덤인데 뭐 그런 흔적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도레인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헬스에서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아이누가 뭐 9세기에서 10세기, 11세기, 15세기 뭐 이런 쭉 이어지면서 나갔던 흔적들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8에서 13세기에 걸쳐서 그 바다를 무대로 전개된 오호츠크 문화의 물결이
홋카이도 동부에서 유입된 속조몬 문화를 계승한 사스몬 문화랑 경존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스몬 문화도 지금 지도에 보시면, 뭐 이렇게, 허리, 조몬 문화, 허리, 허리. 허리? 어, 하늘색에 이렇게 사스몬 문화가 알려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누가 북으로, 남으로 그 물자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 큰일 났네요. 이제 사한린을 말씀드리면, 사한린이 이제 그 원나라로 올라가서, 원나라가 토착민들에게 조공을 요구했는데, 그 토착민들은 원나라한테 모피를 조공하고, 원나라는 그 비단을 하사했다. 그리고 17세기쯤 되면서 이 여러 소수 민족들이 중국으로 편입되기도 했다, 일부. 하지만 하부 구조는 변함없이 살아남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거를 좀 하부 구조가 변함이 없었다는 게 뭔지를 조금 더 알고 싶고, 그리고 이제 청나라가 아무르와 사할린 사이의 조공력을 더 강화했다. 그 러시아의 남하로 인해서 변방을 단속하고자 했던 것인데요. 그 1688년에 네르친스크 조약으로 청로 국경이 확정되면서 그 청이 또 사인을 아미노한테 다시 조공을 막 요구했다. 이 상황에서 막 전쟁도 일어나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여기 뉴스 기사를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경계에 세워진 그 러시아의 그 비석입니다. 네, 여기서, 제가 뭐라 해야 되나요? 아무르강 하류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그 소수 민족들이 여러 개의 언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작은 배 만들기의 명수였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아주 이 많은 민족들이 북방 공동체 사이에서 활발히 교역했다. 아이누가 이제 주력을 했지만 많은 민족들이 교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비단을 혼슈에 고가로 팔고 아이누는 비단을 구하기 위해서 빚을 져야 했는데 그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아이누는 이제 모피 사냥이 이제 증가가 되었고 그 18세기 이후에 그 에조비단이라는 게 나오면서 아이누가 아주 혼란을 겪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소규모 사회 집단이 급격한 변화를 겪었지만 이에 대해서 그 주강현 선생님은 어 그거를 뭐 이렇게 막 옳고 그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소규모 공동체를 바라볼 때 경제적 그 사회적 진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로 끝을 내십니다. 지금 정리가. 예,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내가 한국인이다라고 그러면은 한반도에 귀속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대 국민국가의 정체성은 삼위일체인데 땅, 피, 언어 요 세 개가 완전히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갖게 해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지도가 빈틈이 하나도 없잖아요. 국경과 국경 사이라는 건 개념적으로 없어요. 이제 국이 떨어지면 난민이 되는 거예요. 난민은 어디도 보호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사이가 없는 시대죠, 지금은. 귀속을 땅에서 찾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이누라고 하는 저 부족들은 아이누적인 정체성이 있는데 그 귀속감을 결정하는 게 땅 아니고 음, 왜냐면 그 중간에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이 지금 있는 거지. 아이누가 홋카이도 전체를 음, 귀속감의 근원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머무르는데, 이동하는데. 그래서 땅과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정체성과 관련돼서 다르다. 그 다음에 피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여기저기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피의 순혈성 같은 거는 보장할 수가 없죠. 음, 피의 순혈성을 보장한다는 게 내리물림할 수 있는 역사적 기원을 또 갖는 문제랑 관련이 있고요. 당연히 언어도 그렇게 움직이면 여기저기 말에 사투리가 있다든지 음, 하겠죠. 그럼 기현쌤의 그 질문을 이렇게, 그 질문을, 같은 질문을 형식을 바꿔서 제가 말씀드려 보면은, 아이노 다음이라는 걸 그럼 어디서 찾느냐? 음, 요거네요. 그러니까 음, 우리의 오선민다움,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적 정체성은 한국인. 이거는 땅, 언어, 피로 찾아요.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음, 근대에는 이거를 지키는 요구가 엄청났기 때문에 국가의 언어는 하나다. 음, 그래서 이중어 쓰는 거 되게 멸시했고, 음, 근데 그게 지켜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떤 나라도. 두 번째는 이중어라고 하는 게 언어들 사이 이제 위기를 또 만들고, 두 번째는 그 외국인 결혼 금지. 이것도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그 피 섞으면 안 돼. 이거는 홀로코스트라든지 인종 그 단속의 핵심 요소죠. 피를 섞지 말라는 것이. 그 지금은 정체성을 이렇게 가져가는데 아이누의 아이들 다음은 땅도 아니고 피도 아니고 언어도 아니고 이건 어디서 오냐? 그 일반적인 설명은 뭐냐면은 이 신화가 이들을 묶어줘요. 음,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기속감을 갖냐면 같은 이야기에 뿌리를 둔다. 음, 인류학적으로는 모든 부족 사회가 그 정체성의 근간을 문자가 음, 없잖아요. 문자가 없는 경우에. 네, 그 다음에 국가가 없고 관료제가 네네. 없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디서 이들을 묶냐. 농사를 지으면 땅으로 바로 확인하기 때문에 음, 그다음에 국가 관료제 이런 게 하나도 안 붙으면 어떻게 우리다움을 느껴가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야기가 있다, 이야기가. 그들이 자기의 근거로 삼는 그 음, 데르수잘라도 혼자 다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디족 노인이라든지 자기의 정체성을 본인이 갖고 가요. 혼자 다녀도. 그러면 음, 그를 지탱하는 거는 대물림된 어떤 이야기다, 신화다, 설화다, 이런 게 있고요. 음, 그걸 추정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기현 쌤의 질문 전체는 하나가 아이들 다음에 어디서 오느냐가 네, 그들에게서 갖는 이유가 있고, 근대에는 국가 권력과 국가 담론이 아이노다움을 부여하죠, 여기. 네네네. 그리고 두 개가 이 음, 19세기, 20세기에 이렇게 충돌하고 경합을 벌이게 되네요. 선생님, 그러면요, 말씀하신 아이누가 그 대물림된 이야기로 자기 네, 정체성을 갖는다면, 네. 그건 어떻게 가시화돼요? 왜냐하면, 그 이, 가시화를 제의로 가시화하고 음, 옷으로 아, 가시화하고 네네네. 이 음, 문화적 의장을 음, 지니고 이 책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게 그들의 삼분설 카무이라고 한다, 모실이라고 한다, 네, 아이누라고 한다. 네, 요 세 개의 우주관을 이 옷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네. 보통은 정체성이 댄스, 의뢰의 절차,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어떤 의식. 이게 뭐 문자가 없어도 그러니까 아주 단단하게 양식화되어 있어서 만약에 홋카이도에 그러니까 삿포로시 같은 게 좀 아래쪽에 있잖아요. 이 삿포로는 아이노의 땅이 아니죠. 그냥 개척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다시 가게 된다면 삿포로의 위치가 되게 재미있는 거고 개척민들의 도시죠. 개척민들의 본토에서 그러니까 본섬에서 본이란 단어도 이상하지만 근데 아이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 우리 갔던 코탄 이런 데에서 살다가 그 위에 그 오츠크에 지나가지고 배 타면 몇 시간이면 간다면서요. 사할린에 거기 갔을 때 많은 부족들이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 알아. 이게 그 우리가 읽은 많은 인류학책은 그 모습, 몸가짐, 어깨 쓰는 법, 걷는 법 이런 게 딱 그 부족성 결정하기 때문에 거기 가면 아, 저 사람이 나와 같은 일족이야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동하고 이러는 거죠. 요런 조건에서 뭐 예를 들면은 151쪽 같은 그 지도 있잖아요. 뭐 에벤키가 산맥 하나 건너 있고 그 다음에 뭐 나나이가 여기 있고 그러니까 옆에 붙어 있는 애들은 우대계인데 나나이 우대계. 맞아. 근데 옆에 붙어 있는 이웃 동네랑 자기가 일적으로 안 느끼고 뭐 강 건너 누구랑 자기가 일체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 같으면은 이런 느낌이 없을 거잖아요. 땅을 인접하고 있는 영역 안에 푹 스쳐 들어가 있으니까 전라도 경상도 뭐 그 정도 차이보다 더 큰 차이를 이 사람들은 네. 아이누는 더 그렇겠죠. 아이누는 지금 우리가 앞서서 다루던 민족이랑 다른 것이 이 땅에 대한 태도도 선명했던 사람들이라고 나오고 어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누의 신화학은 조금 더 체계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그, 카무이, 아이노, 모시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간 니부타니 박물관에도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신과 인간과 땅과의 관계를 되게 구체적으로 설정한 그들의 이론, 우주론, 신학,
인간학 이런 게 다 있었던 부족인데 음, 포인트는 근대에 들어와서 음, 이들이 일본인이 돼야 되는데 음, 일본인이 돼야 되는데 일본인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일본인이라는 기준은 도쿄를 중심으로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그럼 걔들은 일본인이 되기 전 단계, 이래가지고 그들이 가진 어떠한 모습에서 이게 농경하고 기술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철기랑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그 물질도 다루는 능력이 되게 뛰어난데 그런 거 못하는 것처럼 그릇을 구울 수 있었는데 바구니 짜는 사람들로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만들어진 아이누 음. 이 정체성이랑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또 다른 선생님들은 어떠셨습니까? 베리스 오자, 네네. 제임슨 먼저 말씀. 네네. 제임슨, 쌤 뭐, 저는 아이누가 우리 지난번에 그 바레랑도 약간 좀 오버랩이 약간 되면서 이게 선생님 방금 얘기해 주셨던 어떤 이야기라든지 의복이나 의례나 이런 게 결국은 우리가 그 이게 맞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문화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나 어떤 경제 개념이나 국가의 경계 개념이 아니라 문화라는 개념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면서 이제 그 생각이 나면서 아, 그러면 문화라는 왜 우리가 왜 정치가 뭐지? 경제가 뭐지? 이런 거를 질문하듯이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그럼 문화는 뭘 문화라고 하지? 이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근데 이제 이런 느낌은 조금 있거든요. 정말 느낌적인 느낌인데, 막 저희가 이제 정치를 얘기할 때보다 문화를 얘기할 때 그 경계가 훨씬 더 뭐라고 조금 더 넓고 유연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이런 거 생각할 때 그 오는 되게 딱 직선적이고 되게 이렇게 선명한 선인 거에 비해서 문화 자체가 조금 더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조금 더 유연한 느낌이 있기는 한데, 그 단어를 갑자기 좀 이렇게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걸까? 이런 좀 생각들이 좀 드는 것 어, 문화. 그렇죠. 같아요. 기본적으로 나도 그래서 따졌을, 그걸 되게 또 근대의 개념으로 그걸 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건지, 문화라는 개념요. 내 개념 자체를 문화라는 또 개념이 부상한 것은 근대다. 근대다. 근대인데 그 개념에 왜 부상을 하게 됐냐면 음, 문명이라는 단어가 먼저 부상을 해요. 개념의 역사에서 보면 음, 시빌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가 이 제국주의와 함께 제국의 요건이 문명이다라고 하는 요 콤비가 만들어져요. 여기에 대해서 음, 후발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서 문화라는 단어를 프랑스발 문명 단어의 그 반대 담론, 대항 담론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음, 문화라는 단어가 새로 근대에 들어서 선명하게 이렇게 음, 떠오르는 담론과 그 단어 개념어의 역사는 음, 있습니다. 음, 이것은 노베르트 엘리아스 문명의 과정이라는 책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되게 주목받는 단어인데 그럼 그 단어를 개념을 이제 정근대 사회나 뭐이 책은 선사시대까지 문화를 쓸 수 있다고 우리 인류학을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 네안데르탈인에게 문화가 있는가? 이게 뭐냐면 아까 지금 말씀 정확하게 하신 문화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부상하는 맥락은 제국주의랑 떼놓을 수가 없다. 음,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 후발 제국주의 국가고 독일은 식민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명은 식민지가 또 있어야 돼요. 음, 문명은 그걸 가르칠 어떤 또 그 단위가 필요해. 비문명, 그러니까 야만 이렇게 문명과 야만이 대쌍적 단어잖아요. 개념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이제 아주 흥미로운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럽 안에서 자기의 어떤 위치와 그 사회적 지위, 어떤 지위를 확보해야 되는데 문명이라는 단어는 그걸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유럽 안, 서유럽 안에서. 그래서 독자적인 부르주아성을 가진 요렇게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 맥락이 있는 거랑 별도로 문화는 공동체가 자타를 구별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정의를 하면은 네안데르탈인에게도 있느냐, 사피엔스에게도 있느냐, 이게 스티븐 미슨의 마음의 역사. 음, 그 책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책에 따르면 네안데르탈인에게는 문화가 없다. 그러면 호모사피엔스는 있다. 그럼 자타를 구별하는 그 의식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음, 하나의 공동체가 죽음에 대한 고유한 입장과 의례를 가지는 걸로 그거를 만들 수 있으면 이게 그 음, 논리적으로 아주 재밌죠. 모든 공동체가 죽음이라고 하는 인류와 존재와 생명의 근원적 타자에 대해서 자기 집단만의 해석이 있어야 문화로 쳐준다. 음, 이런 게 네안데르탈인의 발견이 안 된다. 스티븐 미슨에 따르면 왜냐하면 부장품이 없다. 장래 의식을 확인할 수도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인문세에서 읽은 헤이브 오브 본즈라는 책에는 네안데르탈인 전단계라고도 봐도 손색이 없는 혼종적 인종인 혼종적 인류인 호모 날레디에게 장래 의식이 들어갔다. 그들에게 문화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집단의 자의식과 타의식이 작동하는 걸 문화 개념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걸 또 중요한 얘기고, 아까 기현쌤이 쓰신 것 중에 거기에 아무르강 유역의 선사문화 그 사진인 그거 공유해 주시겠어요? 제주도 고산리에서 발견된 고산리식 토기가 아무르 토기랑 그 같은 거라고 고산리 박물관에 가면 고산리 유적센터 우리가 좋아하는 거기 가면 캡션 설명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 토기 그냥 우리 잘 모르지만 저 무늬가 비살무늬랑은 다른 비싼을 이게 사선이 포인트더라고요. 근데 뭐 하여튼 그러니까 저렇게 문화를 무늬 중심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문화권의 지도가 이제 이상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아까 기현쌤이 뭐, 어, 아이누가 여기저기 있는 것처럼, 그 아이누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신화를 공유한 걸로도 여기저기인데, 예를 들면, 문화로 이렇게 문화를 구현을 다시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무늬로 자타의식 구별하는 경계라든지, 무늬의 공통성으로 세계의 신석기 토기를 딱 놓고 보면 이게 정말로 점하듯이 점점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같은 무늬를 쓰는 사람들 간에 어떤 공통적 느낌을 가졌을까? 이렇게 이제 접근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음, 요거 이제 됐고, 다시 이제 재훈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문화라고 하는 것이 새로 주목을 끌게 된 근대적 K컬처를 포함해가지고, 음, 아주 이렇게 맥락이 있고, 문화는 다 국가 중심으로 국가의 문화라고 돌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를 국가 단위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단위로 보는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할 수가 있고, 신석기 톡이라든지, 뭐, 그리고 아니뭐 그 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익숙한 기하학적 문이. 그게 비슷한 거는 시베리아 많았잖아요. 지금 뭐, 확실히 구별이 안 된다. 이렇게 또 들어가면 되죠.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아무 표현을 안 하는 부족도 있어요. 그럼 문화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음, 이게 우리가 읽은 책에 이렇게 되는데, 분별 증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문화적으로. 제주도 문화가 곡선을 쓰잖아요. 바로 옆 동네에서. 그러면 우리를 나를 구별하려 일부러 직선을 쓰는 거예요. 음, 여기는 아무 이유가 없어. 저쪽이 면 빼곡히 채우잖아요. 그럼 난 그냥 아예 안 할래. 이런 방식으로 이 변별이라고만 한다 문화를 그걸 진화론적으로 없고 있고 이렇게 설명할 수 없다라는 논의도 분열 생성에 중요한 거고 그거를 처음으로 인류학적으로 담론을 화시킨 사람이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우리가 옛날 읽은 책 중에 마음의 생태학 거기 앞부분에 발리 뭐 이런 얘기에 분열 생성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면 자 일단 재영 쌤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기현 선생님이 오늘 그 던져주셨던 질문이 저도 이제 좀 계속 그 책 환동을 읽으면서
제국주의하고 비교하면서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는 질문인데 사실 책에는 지금 뭐 악신화라든지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저희가 가진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던져주고 계시지는 않아서 저희가 계속 좀 찾아야 되는 지금 상황이어서 저도 계속해서 아 그럼 그 경계가 그 국가 경계가 아니라면 계속 떠돌아다니는 것 같고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 그리고 너무 조금씩 다양하고 그 이 맥락 속에서 아 어떻게 정말 그 이게 감이 살짝 안 잡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좀 조금씩 다양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 국가는 저희가 생각하는 건 되게 좀 이렇게 굉장히 좀 거대한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명징한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머리로는 약간 이해가 되는 듯 마는 듯 한데 이게 아직 딱 이렇게 확 체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도 계속 지금 책을 읽으면서 계속 그 질문을 갖고는 있는 중에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어, 문화에 대해서 그래서 그 문화라는 키워드가 저도 이게 되게 그 또 그 근대 국가에서 또 묶을 때 또 쓰는 개념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 생각이 좀 있었어가지고. 예. 네네. 아니, 그 데르스 우잘라 네네. 영화 보면 데르스 우잘라가 숲에서 어떤 그 부족을 만나는데 네. 대본에 알아요. 저 부족은 뭐뭐뭐야. 네네네네. 아니면 어느 경우는 발자국 보고 중국인이 지나갔어. 이렇게 네네네. 알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뭐지? 그러니까 뭐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지?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말씀하신 거랑 연결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도 왜, 뭐, 이게 지금은 뭐 복식으로 어느 나라야 이게 뭐 하지만 약간 언어 같은 거에서 뭐 사투리 어디를 쓰면 달님은 저쪽 밑에 분이시구나 이런 거 느낄 수 있는 네네네네. 것처럼 약간 그런 게 이게 흐려져서 그렇지, 아, 이게, 이때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음, 보기만 해도, 아, 저거는 뭐, 저 사람은 서울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부산 사람이야. 이게 분명하게 이렇게 알 수 있었나 보구나. 그때 아까 지도에 150 몇 페이지에서 보여주시던 그 많은 소수 민족들은 서로를 알아볼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뭔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뭐 구별하는 거를 자기도 있었지만 자기 외에 다른 부족에 대해서도 되게 잘 알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딱 보면 되게 알걸요. 아는 아니, 것 같아. 어떤 딱 보면. 의미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우리 자체가 되게 근대를 살았던 인간이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걸 이렇게 그거에 대한 감각 자체가 지금 저희가 떠올리는 그 어떤 고대의 그 감각들하고, 물론 그거 사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어지고 있는 건데, 어떻게 내 감각을 어떤 식으로 계속 좀, 뭐, 이렇게 훈련은 아니지만, 어떻게 접촉해, 그 감각이 어떤 식으로 길러와 졌는가도, 기원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아, 그게 영향이 되겠고, 우리는 계속 이제 그 근대 국가의 감각으로 계속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길러져 온 거니까, 이게 한편으로 이렇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얼핏 딱 봤을 때 아, 어떤 걸까 이렇게 약간 궁금하잖아요. 사실 상상이 단번에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고. 근데 지금 약간의 약간 흐리기는 하지만 그런 예시들을 좀 방금 얘기해 주시니까 아, 또 이게 만약에 그렇게 감각이 더 길러져 왔다면 또 아,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것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적으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참 살고 혼자 사냥하는 데르스 우잘라조차 자기를 어떤 일족의 하나로 느끼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너는 이 부족의 애다. 그래서 이제 이반 일치가 썼던 여러 그 책에도 있는 것처럼 엄마가 계속 애를 보면서 너는 골디야. 골디는 이렇게 웃고 이렇게 걷고 이런 태도를 갖지. 이래가지고 그런 게 계속 쌓여서 그 이야기와 이렇게 이제 가는 게 깊이 있으면 혼자 다녀도 내가 그 부족의 무엇이라고 느끼고 살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고독이 현대인들이 방에 갇혀가지고 이 붙들 수 없는 마음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 그런 거랑 다르다. 혼자 있지만. 그런데 이 정체성이 그걸 왜 갖고 있냐면은 그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이제 정체성은 중요하니까요.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골디라고 하는 족이 뭐지만 여기도 토테미즘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어떤 동물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는 사냥꾼이야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면 만약에 가뭄이 들어 그럼 내가 골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 눈이 너무 많이 쌓여요. 되게 난처한 상황, 호랑이를 만났어. 골디는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그게 우주 자연과 낯선 사람을 만나는 데 대한 이 아주 어, 그 어떤 방법을 주죠. 네가 누구를 만났을 때 넌 이래야 돼. 이런 게 이제 천천히 세상과 나가 만나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문화다. 이런 의미에서도 되게 좋고. 그런데 이게 그런 실용적인 차원, 두 번째는 실용적인 점도 있지만 이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환동의 여러 부족들에게 저는 이게 자존감을 준 거예요. 자부심? 내가 어떤 부족의 이 일족이라는 거에 대한 나의 자긍심? 이게 이런 게 만족을 시켜준다. 다시 돌아가서 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면은 오늘 우리가 만든 걸 제가 정하면 두 개를 만족시켜야 사람들은 그걸 계속 내 개인이 그거를 갖고 간다. 하나는 실용적으로 매우 도움이 된다. 맞벌이가 된다. 뭐 여러 가지. 두 번째는 이거 자체가 나의 어떤 정신적인 만족감을 준다. 이 이야기. 이 두 개를 만족시켜야 되는 것을 문화 개념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다시 책으로 돌아가면 이 시대가 표류기 이후로는 그 아까 그분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가지고 영어 교사 되고 이 지금 이거는 자기가 부족의 인원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그 밥벌이하고 자존감을 준 거는 영어예요, 영어. 기술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까 이게 보나쌤 발표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 동일 쪽 사는 가난한 애들, 뭐 약간 못한 애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게 자기 자긍심을 잃잖아. 왜 이렇게 하냐면은 도쿄에서 그 도쿄 자체가 그 수도기 때문에 뜻이 오는 데잖아요. 고향도 없는 애들이 고향 있는 애들 보고 그 조용필의 꿈, 조용필의 꿈 아니 제가 그 조용필의 그 추석 때 그 콘서트 아주 잘 봐가지고 원래 조용필 좋아하고 그랬는데 꿈에 보면 아 고향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제 노래가 끝나는데 그게 자기의 뿌리를 잃고 자기만의 방에 갇혀서 기댈 데 없이 벽을 긁고 있는 그 마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세상이 막 변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아이누를 이렇게 파괴를 했다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가 그 이제 인상적이고 역사 안에 이들을 넣으려면 폭력을 가한다는 부분. 자, 그럼 신인생께서는 음, 그것들이 많이 되게 흩어져 있죠, 점점이. 네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제 우리를 부족이라고 치고, 네 만약에 있는 곳을 살펴보면은,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점점이 흩어져 있을 아, 수도 있는데, 네. 국가적 관점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조선족이지만, 뭐, 카레이스키 아니면은 네네. 뭐, LA에 있는 한인타운에 있는 사는 사람들, 또 점점이 어떻게 지도를 그려보면 흩어질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을 한국 사람이라고 네. 안 느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부족을 바라보는 시선도 되게 영토 국가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국가적인 관점에서 그 인간의 거주를 볼 때는 비어있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없다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 그러니까 애들이 뭐 질문을 할 때 이제 그러니까 외국에서 한국 사람인데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야라고 했을 때 한국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 사람이라도 말할 네네. 수도 없는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 아이누, 오로치 이런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땅을 기준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네네. 사람들을 오로치라고 네네.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조선족이라고 뭐 해야 될지 한국인이라고 해야 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보면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만약에 미국에 뭐 LA에 살고 있는 일본인도 있고 중국 사람 있고 한국 사람 있으면은 바로 알아보고. 보면은 한국 사람인지 네네네네. 그런 알아보고 것처럼. 일본에 해외 어디 갔을 때도 보면은
서양 사람들이 동양인을 봤을 때 다 같이 똑같이 일본인인가 하지만 우리는 보면은 대만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네. 일본 사람인지 아니, 약간 미묘하게 네.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아까 이제 옷차림 아니면은 뭐 얼굴 모양 약간 네. 이렇게 아, 진짜, 행동에서 네네. 나타나는 거 보면은 아예 그런 게 사라진 건 그러니까 사라져 가고 있지만 사라진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아니, 알겠잖아요. 한국 사람인 거. 그냥 안, 그냥, 그냥 100%야, 100%. 이런 거. 그렇죠. 그, 그런 거. 그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이게 왜 한국인이라고 말을 못하니? 거기 살아도 한국인이지. 이렇게가 안 되고 계속 정체성의 압박을 받는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디아스포라들 경우에. 그리고 그 디아스포라들 사이에서 다시 계속 계열화가 돼요. 순위가 매겨져요. 까임스키랑 재미교포랑 같은 선상에서 논의 안 되잖아요. 여기에 82쪽에 세인트루이스 박람회장의 아이누 전시라고 하면서 아이누가 전시됐다는 얘기를 한 것이 어제 저녁에 세미나한 사라 바트만처럼 인종을 전시한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죠. 사라 바트만이라고 하는 흑인 여자를 유럽의 의사들이 이제 데리고 가서 성기가 크다. 이런 걸로 전시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현대세계와 애니미즘이라는 책의 일부에서 이제 읽을 수 있었는데, 근대라고 하는 이 시대가 만들어진 아이누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이게 이제 아까 글을 쓰실 때 아이누에 대해서 써보자 이런 것도 재밌고, 아이누에 대한 소개로 탐구 생활에 들어가도 좋고요. 이렇게 이제 새로 알게 된 지식과 정보를 이제 재치 있게 나누면 되니까요. 그런데 근데 이전에 아이누들이 자기 정체성을 옷으로 이야기로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정체성이 이제 없지 않다는데 이게 만들어진 정체성이랑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분석을 더 해볼 필요가 있는 점인데 만들어졌다는 게 근대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뭐 알아서 만드는 게 아니고 진보적인 역사관 안에서 인간의 집단을 계속 위치를 시키고 얼마나 그 역사관의 직선적, 진보적 선분에 잘 위치됐는가를 인종을 전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되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확인을 하는 그런 방식도 있다. 그래서 아이누 전시 인종 당연히 조선인들도 전시됐습니다. 조선인 전시. 그런 게 동물 전시로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원래 발생적으로는 동물원하고 인종 전시가 같은 시대의 산물이고 지금은 동물원으로 남아 있다. 그래서 587쪽에 이제 전시 이거면서 박제됐다 이런 말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누들의 정체성은 안 박제된 거고 근대의 제국 일본의 문명 진보 사관에 따르면 아이누 전시는 이제 박제된 거고 그래서 박제된 잔존 집단으로 아이누를 평가하게 된 586쪽 마지막 문단 첫째 줄 587쪽 박람회는 산업적 디스플레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제국의 디스플레이 바꿔 말하면 하잖아. 인간 아닌 것들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재단하는 전시장이다. 590쪽 식민지를 포함해서 군대의 실험실이다. 인종전시, 인간동물원. 그래서 이걸 이제 이게 가장 국가의 어떤 성격, 국가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논의한다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591, 단지 전시가 아니고 우생학적 전시. 그러니까 전시된 인종들은 다 우생을 전시하는 게 아니고 열생을 전시하죠. 그래서 반면 교사로 앉습니다. 자, 북진하는 일본, 남진하는 러시아로 가지요.
그래서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의 원주민에 대한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름의 사용했던 지도들이 있을 터인데, 왜 베링 해협을 갖다가 베링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다고 해가지고 베링이라고 명명을 하잖아요. 되게 그동안에는 못 느꼈는데, 아, 정말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우생학적인 얘기도 나오고 해서 이 장에서.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을 대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타자긴 한데 타자인데 정말 동물에 가까운 걸로 봤나? 라는 생각을 새롭게 하게 돼가지고 생각거리 올려놨고요.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고 국가 없는 사회에 기록 없는 역사. 그래서 아마 여기서 아이누족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 야마토 정권이 여기 일본 남부 정부 지배하고 있으면 이 북쪽 경계선 위쪽을 와지니 에조라고 부르면서 이 북방 사람들이랑 교역을 하면서 하고 때로는 전투도 하면서 지냈어요. 지냈는데 이제 야마토 정권과 그 뒤에 국호가 나오면서 점점 이렇게 확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여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제 아이누족들은 동화가 되거나 아니면 쫓겨서 다 북쪽으로 올라가거나 둘 중 그랬고요. 그래도 여기 홋카이도 지방은 상당히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남아 있어서 15세기까지 아이누 문화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생존을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452년에 무사 다케다 노부히로가 마쓰다 일대 요 지역이거든요. 이쪽의 일대의 애조치를 굴복시켜서 이제 해당 지역 아이누는 다시 마세번의 통치를 받게 되면서 이제 다시 동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17세기가 되면은 러시아가 이쪽에서 내려와서 탐험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거에서 경계심이 굉장히 커져서 일본이 17세기 중엽에는 뭐 에조치에 대한 어떤 통치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뭐 상장제행제가 바뀌면서 마세이버는 쌀, 술, 옷감, 철귀 등을 주고 아이누는 물고기, 해산물, 모피를 건네는 경제 구조 속에서 아이누족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착취도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이누도 사실은 농경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교역이 점차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강제적으로 너희들 쌀은 무조건 수입해라 농경 짓지 마라라고 하고 해산물 모피를 얼마만큼 할당량을 가지고 와라 요런 관계 속에서 이제 아이누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균형적 있게 하지 못하고 되게 착취당하는 상태로 가게 되는데 이따가 다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17세기 이거는 이제 고대 9세기인 거고 여긴 근대예요. 근대 마스에마 번이 조금씩 차지하고 있다가 이 검은색이 마스에마 번이거든요. 이제 점점 확장하고 있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8세기 중엽 되니까 하코다테가 이제 원래는 오랫동안 그래도 독립을 꽤 유지해서 아이누 쪽의 땅이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여기까지 마세번이 장악을 하게 되면서 어업 전진 기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네덜란드의 개항장이 나중에 서구 문물을 대항했을 때 개항장이 되어서 네덜란드인의 기술로 세워진 서양색 요새 고려 국호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게 그렇다고 하고요. 이게 별 모양, 오각형 모양으로 지어지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해야지만 그 사격에 사각지대가 별로 없대요. 그래서 모든 방향에서 사격이 가능한 방향이라고 해서 네덜란드에서는 오각에서 칠각형으로 된 요새를 많이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식 기술로 지어진 성요새다라고 하고 있고 요것도 아이누족인데요. 책에서는 사실 아이누족을 되게 산적처럼 부르는 거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그림 갖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마스에마 번에 협조한 아이누족 유력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에서 그냥 봤던 이제 흔적 같은 모습과는 좀 다르게. 대신에 그래도 아이누족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게 그렸는데 이게 선전 자료로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동화가 가능하다, 니네들도. 동화가 가능해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또 이때가 또 아까 전에 이제 인종 얘기 나왔었잖아요. 인종 얘기 나오면서 어, 그 뭐지? 그러니까 아이누족은 되게 원시적인 조상인 거고 일본은 근대화가 된 발전한 우생학적 인종인데 그 순서를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 산적 같은 아이누에서 원시인에서 이런 식으로 문명 개화가 가능하다. 그러다면 일본 같은 민족으로 갈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발전 단계에서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만들어진 아이도 아이누족이 원래 농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누족은 수렵, 어로, 농경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과의 교역이 증가하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어업과 수렵으로 이제 경제활동이 국한이 되고 여기에는 이제 일본의 어떤 압박, 너 할당이 얼마 가져와 이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대신 농업을 하니까 쌀과 술을 팔고 그리고 금속 가공도 이제 일본에서 건네주고 이런 식으로 분업화가 촉진이 되었습니다. 일종의 그 다음에 메이지 시대에 대해서 아이누에게 다시 농업을 전파했는데
그 우리 발전 단계, 인간이 원래 수렵 채집에서 나중에 농경으로 갔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는 아이누족이 농업을 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 근대 지식과는 모순되기 때문에 이네들은 농경을 모르는 종족이다. 수렵 채집 단계 사이로 전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1869년 메이 정부는 이제 에조치를 홋카이도로 개명했고요. 완전히 일본 영토를 편입했고, 그 다음부터 역사는 다 개척사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누족 전통 가옥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붕 굴뚝은 없고 초가집이라고 하고요. 대신에 이제 일본 개척 마을들은 이렇게 목조 가옥에 약간 분리가 되어 있는 거, 방이 생기는 거, 개인 생활 공간,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가옥 양식이 바뀐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세인트 루이스의 박람회장 아이누 전시인데, 1899년 호카이 도구토인 보호법. 이 아이누족을 도구토인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이 홋카이도에 살고 있는 도구토인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어떤 걸 하냐면, 이제 네. 아이누족입니다. 아이누족의 언어와 문화를 야만으로 규정을 해요. 그리고 뒤에 나오나? 야만으로 규정을 하고 언어도 못 쓰게 하고 이름도 못 쓰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문화를 다 이렇게 금지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게 도구 트윈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더 근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16세기 자, 서양분은 잠깐, 자, 홋카이도 이토는 구토인 보호법. 네. 구토인. 구, 옛날 토인. 토인이 아, 이렇게 그, 토인, 토인. 죄송합니다. 예. 홋카이도, 구토인이군요. 예. 그러니까 핵심은 토인 보호법. 그러니까 이게 야생의 야만적인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서양 사람들도 아이누족이 있다는 건 알고는 있었대요. 그래서 절반은 인간, 절반은 요정, 혹은 고귀한 야만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었고, 이제 아이누족이 이 북아메리카 원주민처럼 박제된 잔존 집단으로 잔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1872에 도쿄 박람회를 시작해서 여러 박람회와 전시회장에서 아이누 열풍이 시작되는데 도쿄 박람회에서 이렇게 아이누족을 전시한 이유가 일본이 그걸 강조하고 싶었대요. 얘네들은 원시적인 사람이고 우리는 발전된 근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민족이다. 예, 우생학적으로 우리가 우월한 집단이니까 아시아를 우리가 다스려도 된다. 우리가 지배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아이노족의 이런 모습을 전시하는 게 꼭 필요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여기만 아니라 그 다음에 박람회에서도 계속 세계적으로 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박람회가 여러 개 있는데 계속 아이노족의 박람회가 열리고요. 1904년에 세인트 루이스 박람회에서는 윌리엄 존 맥기가 우생학적 입장에서 일본이 아이누족을 지배하는 게 정당하다라는 주장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모습 있고, 네, 그게 이제 만들어진 아이누, 그리고 아이누족의 전시 얘기고, 약간 우생학적인 접근이 조금 많이 보이는 대목이었고요. 그다음에 북진하는 일본, 남진하는 러시아. 요거는 그냥 국가의 어떤 그거라서 이제 북방 바다에서 러시아가 출현을 해. 이게 17세기 이쯤에 갑자기 이때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아이누족의 점령지를 갖다가 차지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게 이 러시아에 와서 자극을 받은 건데 어쨌든 러시아가 습격해 올 거라는 거짓말을 한 표류가 있었어요. 거짓말이긴 했는데 일본은 이제부터 이제 러시아의 남하 문제를 무시해 연결지어서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조사대를 파견을 하고 그리고 즉 전역을 직할지로 삼고 그리고 일본화 정책 아까 말했던 의식주랑 이름 모든 문화를 금지해요. 문화 말살 정책 이런 것처럼. 그런 와중에 1850년에 이제 페리오가 내항을 하고 미국과 조약을 맺고 텐진, 러일 이제 세계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게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875년에는 사할린과 치시마의 교환 조건으로 일본 그리고 러시아 간의 국경 문제를 해결하고 러시아는 연해주와 사할린 개발 잡을 삭제하는데 요건 이따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쪽에 이제 조사대를 파견하고 직할지로 삼고 이제 영토 분쟁에 대한 어떤 의식이 좀 생겨난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 지금 아까 맨 마지막에 있던 내용이 요 아래쪽에 자세히 나오는 건데 일본과 러시아의 사할린에서의 문명 교섭과 충돌이라고 합니다. 이 쿠릴 열도가 문제인 건데요. 이제 올가미 형태의 섬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이누족, 니브흐족, 월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644년에 만들어진 지도에서 사할린 섬은 이미 섬으로 그려져 있어요. 여기가 사할린 섬이고요. 그래서 왕래가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고, 러시아의 보야르코프 부대가 사할린을 탐색을 하자, 일부 정부도 그냥 있으면 안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이쪽도 이제 탐사를 보내요. 그래서 곤도 조주가 뭐 러시안이 여기에 우리 영토야 우리가 발견했어. 이게 십자가를 세우는 걸 제거하고 다시 이제 뭐 데일본 에토로후라고 적힌 나무 기둥을 씌우고 그리고 뭐 탐험을 자꾸 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영토가 이렇게 영토 국경 개념이 지금 아직 확실하지 않을 때는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자기 영토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발견해 놓은 거야라고 자꾸 이제 표시들을 갖다가 하고 탐험하고 지도 갖고 있다. 우리가 우리 거다. 이걸 제조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이건 국제 분쟁이니까 1855년에 시모다 조약으로 사할린 공동 점유가 됩니다. 여기 공동 점유였어요. 55년에는 누구도 이제 어떤 패권을 약간 영유권을 주장하기에는 힘이 약해서 근데 그러다가 75년이 돼서 사할린 치시마 교환 조건이 있어가지고 이 사할린은 전부 다 아니, 러시아가 가져와라. 그럼 여기 쿠릴리알도 전체는 일본이 갖겠다라는 조약이 생깁니다. 그리고 1905년에 포츠모스 조약이 생겨서 이제 일본이 사할린 남부 영토를 획득합니다. 이게 러일 전쟁 이후예요. 러일 전쟁 때에서 일본이 이기니까 그 사할린 영토 절반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종전 이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 때 이제 일본이 패배 국가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 사할린과 그리고 여기 쿠릴리아도 전부 다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본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유에는요,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서 일본의 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게 가능했고, 당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영토가 바뀌잖아요. 사할린 누구의 땅이었다가 아니었다가 이러면서 당시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징용된 아이누와 조선인의 문제가 나중에 남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이 사할린 섬을 갖다가 이제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탐험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그냥 각양각색의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온갖 사람들이 다 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안톤 체우프와 슈테른베르크의 사할린이라고 생각되어 있는데 그 사할린이 원래 유배지로 쓰였기 때문에 유배지인데 되게 가혹한 생활 환경이었는데 이게 러시아는 그런 식으로 홍보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살만한 곳이다. 나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이제 홍보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 안톤 체호프라는 사람이 직접 르포 같은 거죠. 와가지고 이제 3개월 동안 생활을 해보면서 아 여기가 얼마나 살기 힘든지를 고발하는 책을 펴내요. 그리고 슈테른베르크는 정치범으로 이제 징역을 살게 돼서 사할린으로 이제 유배를 왔는데 여기에 원주민 니부호족의 친족 체계를 이게 니부족과 관계를 맡게 되면서 여기에 친족 체계가 엥게스가 주장한 원시 시대의 집단원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다. 저 아무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일본에서는 도리 류조가 사할린을 좀 대대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사할린을 일본군이 점령한 동안은 한동의 일대를 조사를 했는데요. 도리 류조가 인류학 이제 뭐 거기 있는 원주민 부족들을 갖다가 하는데 문화적으로만 접근한 건 아니고요. 인종적으로 뭐 신체 크기, 두뇌 크기 이런 것도 재면서 머리의 크기 이런 재면서 인종적으로 좀 접근했다는 비판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인류학의 토대를 개척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주장하는 거에서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는 호남 민족설, 그리고 뭐 아이누가 홋카이도와는 관계가 없다. 그 일본이 지배하는 게 정당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뭐 중국 오후츠쿠미 사할린을 경협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서 아 러시아 니네 땅이 아니다. 이게 러시아가 발견했고 러시아 땅이 아니다라는 증거를 또 모으고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인류학적으로 조사를 하긴 했지만 이제 국가의 어떤 협조하에서 아마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어떤 국가 중심주의 그리고 인종주의에서 좀 벗어나기는 어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의 쿠릴 열도에서 문명 교수가 충돌인데요. 그러니까 이 국경이 최초의 국경 확장 조약, 시모다 조약 이후로 양국의 세력 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영유권 여러 차례 변화가 돼요.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되고, 지면 어떻게 되고, 좀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하시기를 18세기 초까지 러시아, 일본 모두에게 쿠릴 열도는 열린 공간이었다. 국경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고, 변경 주민도 특정 국가에 속해 있다는 의식이 존재하지 않았다. 러시아와 일본은 이 지역의 지배를 하기 위해서 탐사와 강제 이주를 시행했다. 그래서
영유권 분쟁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근거로 원주민이 우리한테 공단을 바쳤으니까 우리가 지배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영유권을 주장할 근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아이누는 자본주의의 희생물, 니브우, 오로치, 에벤키와 나나이족은 집단 농장화의 희생물이다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인가요? 네. 러시아, 일본, 남한에서 부인된 카레이스키 유목민. 아까, 세미나 앞에 나왔던 거 얘긴데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강제 노동에 종사했어요. 사할린이나 이런 데로 보내셔서 강제 이주돼서 강제 노동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뭐 일본은 패전으로 돌아가고 한국은 막 해방돼서 힘이 없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아무도 이제 신경 써주지 않는 거죠. 그런 종족을 고려인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 사할린은 종전과 동시에 초련의 땅이 됐습니다. 그럼 식민지 백성이 사할린을 끌려가서 노동을 했는데 해방 뒤에는 아무런 국가도 신경 써주지 않으니까 소련군의 포로가 되어서 강제 노동에 시달려요. 그래서 한 3년이나 지나서 이제 돌아가게 됐는데 문제는 이때 이미 6.25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나 만주가 연고지인 사람들은 가족을 찾아가면 되는데 남한이 고향인 사람들 500여 명이 문제였다. 근데 500여 명이 아니라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0여 명은 남한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식 9년에 뭐 한밤중에 3파선을 넘도록 해서 돌아갔는데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국가의 시찰 대상이었고 되게 불이익을 많이 받고 되게 힘든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남거나 다른 나라로 가기 선택한 사람들은 1,400여 명. 그러니까 남한으로 간다고 해도 당장 그때가 6.25가 있고 분단 국가인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간다고 한들 안전이 보장되겠느냐 뭐 이런 생각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한의 고향의 사람들이 더 여러 명 있을 텐데 여기 안 간다. 뭐 중립국으로 가겠다. 뭐 이런 갑자기 체윤의 강작이 떠올랐고 어쨌든 오랫동안 이렇게 묻혀 있다가 1991년에 시베리아 삭풍의 모임이 결성이 돼서 그때 강제징용에 시달렸던 분들이 희생자들이 모여서 모임을 만드니까 일본에서 약간의 보상을 해줬다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아직도 좀 그렇게 얘기가 됐고 네, 일본의 예상입니다. 왜 이름이 석풍해. 그렇고요. 이제 여기 아까 인종 전시도 있고 여기가 아주 문제가 되는 뜨끈뜨끈한 지점이네요. 오늘 발표는 저 밑에 조슈를 중심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홋카이도 끝에서 쿠릴 열도와 함께 거기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데까지를 해가지고 오늘은 이 환동의 네트워크가 입구부터 출구까지 다 국가의 이슈화 되는 거를 다루고 중간에 제가 포인트를 잡은 것 또 하나는 도리 류조가 인류학자죠, 인류학자. 이 책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또 식민지의 인류학자라서 이렇게 지금 여기 간이었던 여기 여행기가 번역이 되어 있네. 저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도리 류조 같은 인류학자가 식민 지배를 인종학적으로 정당화하는 담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웅순 선생님 말씀으로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한문학자 우웅순 선생님 말씀으로는 우웅순 선생님이 지금 60대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인류학이라고 하는 게 식민지 경험을 있는 요 땅에 학자들한테는 트라우마가 좀 있는 거죠. 식민 지배 자체를 정당화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 조선인 중에 인류학자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친일 협력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인류학 자체가 확 꼽히기가 되게 어려운 조건이 여기 있다. 이런 얘기도 우쌤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핵심 인물 중에 도리 류조라는 분이 있네요. 그래서 좀 더 맞춰서 연구를 한다면 도리 류조를 우리도 연구할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잘 왔고 좀 더 이제 어, 편하고 즐겁게. 네. 보면서 인상적이었긴 했는데 그러니까 국민국가 들어오기 전에는 표류를 함으로 인해서 약간 그쪽으로 뭐라고 하지 교역로가 열린다고 해야 될까? 네. 없던 교역로가 열렸는데 그 표류했던 그곳이 근대 국가가 오면서 약간 그러니까 비어 있던 곳인데 그곳을 누가 이렇게 차지를 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되게 분쟁이 음, 일어나고 그곳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그때 힘이 막 오고 막 그런 게 그런 게 좀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땅 위에서의 길은 표류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네네. 바다에서는 네네.
표류하기가 되게 쉽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읽으면서는 그 길이, 땅 위의 길하고 바다 위의 길이 조금 대비돼가지고 많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 위의 그 철도는 이렇게 딱 정해져 놓고 그 길로만 달리게끔 되어 있는데, 네, 바다 길은 그렇게 갈 수가 없고, 인간이 어떤 그 바닷길을 인간의 힘으로 의지해서 네네네. 만들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자연의 어떤 힘을 받아서 그 길을 통해서 가게도 되고, 내가 이제 그 길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자연이 어떻게 딴 데로 음, 흘러가면은 그 길로도 갈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그 땅 위의 길하고 그러니까 땅 위의 길로 기차, 철도하고 바다의 길, 이게 좀 대비가 됐는데, 이제 제국주의 이렇게 오면서는 그 바다의 길마저도 그 힘에 휩쓸려 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그 힘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가 그렇게 막 이렇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막 하는 그런 힘 같은 네네네. 것도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도 그뭐 이렇게 여기서 안 치이고 손 잡으려고 하니까 이쪽에 와가지고 막 누군가를 누르고, 일본도 그 사할린을 이렇게 사할린하고 사할린을 두고 러시아가 일본 분쟁이 있을 때 지금 여기서 대항을 안 하면은 밀릴 것 같아서 네네네. 이렇게 막 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거랑 또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 표류를 가지고 진희쌤 글을 써보세요. 이게 해양인류학이라 요 주제로 요 책 포함해가지고 다음 책들도 표류자가 이제 제주기행에는 뭐 전면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표류한다는 것이라고 하는 요 주제를 내가 생각해 보면 얘도 지금 되게 많고 철학적으로도 우리 표류는 주체적인 의지를 발휘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 그래서 표류를 가지고 글을 써보시죠. 이 해양인력 이 1년을 끝낼 때 요런 그 캐릭터 검토하면 아주 좋은 글이 될 것 같고요. 아니, 그 글이 하여튼 이게 저의 그 아이디어인데 전달 표류 항해라는 요 키워드로 사람을 한 명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책에서. 그래서 우리가 항해라는 그리고 지금 시대에 맞춰서 이런 것도 너무 좋고요. 육지에서는 불가능한 개념이니까 너무 해양 인류학답네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육지에 가도 사람들이 해보고 동서남북 보잖아요. 근데 바다에서는 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보고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 해류라고 하는 것이 주는 엄청난 힘이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쪽에 신화를 되게 많이 쓰게 돼요. 바다를 보는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것을 이 전설, 신화, 마력, 주술 이래가지고 훨씬 더 인간의 가진 능력을 제한적으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표류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읽을 책 중에. 표류 좋다, 표류. 표류 시리즈로 인물 찾고 책도 서평을 쓰면은 우리 탐구 생활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항상 기입을 할 때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의논을 하시게 될 텐데, 요런 도시 우리가 재밌게 봤다. 도시 소개. 그러면 이 글이 자기 문장으로 다 안 풀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베네치아, 제네바, 환동에 여기가 아주 우리가 봤을 때 진짜 재밌었던 도시다 해서 그리고 탑5를 꼽아도 되고 이 사람 중에 제일 희한한 사람들이 또 있는데 이게 육지형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몇 줄을 추가하면은 아, 나의 철학을 다 쓰는 것을 뭐 100페이지 내 문장으로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예를 해가지고 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풍경 사진도 있고 바다일 경우에 이제 배가 중요한데 우리가 주목한 배 중에 하여튼 뭐 다우선도 중요했고 오늘 같으면 이 뭐 흑선 이런 것도 이건 완전히 딴 애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기술도 있고 그게 좋네요 표류. 또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 다 네, 보나스? 저는 그 이제 이즈모의 그 신사랑 그다음에 신화가 모이는 어, 고장이라는 그 얘기를 보면서 그 어떤 간극을 메꾸기 위하여서 그런 신화를 이용했다 뭐 좀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울릉도에도 신사가 세워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또 이제 사할린 같은 거 보면은 저희가 이제 단절적인 것보다 연결성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어떤 친연성을 계속 찾고 있는데 그런적인 면에서 인종적으로 순혈성과 어떤 호남 민족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막 이게 되게 굉장히 섞여 있고 복합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또 제국의 입장에서는 식민지 정당화를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는 도구로 이제 사용해서 그런 종교나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뭐 민족성 같은 경우도 그렇게 활용해서 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어서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좀 봐야 아, 할까 이런 지점이 많이 들었던 주였던 것 같아요. 그 아까 저도 그 생각 잠깐 보나쌤 그 부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 재영쌤 발표하신 그 이즈모 신사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광고에 있다라는 건데 이 신사라는 것 자체가 일본적 고유성의 근처 아이콘이 돼가지고 그거를 기준으로 일본을 강조하면서 동화시키는 문화적 장치로 이용이 되는 과정이 있고 그렇게 하는 정체성 문제랑도 관련이 있고 저는 그 신화가 되게 재미있었는데 우리 제주도 가는 그 팀에서 보면은 그 보시게 될 텐데요. 그 제주도 신화 이게 뭐 내방 신이거든요. 그 섬나라 신화가 주로 바깥에서 신이 들어온 신이 뭐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런 코드가 제주도에 되게 많고 섬, 그다음에 오키나와도 있고 그런데 요 섬나라 일본이 그걸 이제 어떻게 박 관계를 강조하는 맥락을 더 떼고 일본의 고유함을 강조하는 이야기로 바꾸고 요거는 어 보나쌤이 조금 그 써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오늘 그래서 그 신사라고 하는 그 재영쌤 발주가 그 좋더라고요. 재영쌤이 그거를.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문화적으로 이용되는 거, 이런 것도 좋고, 섬나라 얘기, 요 일단 정리가 되면 제주 신화에 바깥에서 들어온 신들의 얘기랑 같이 섞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진짜 재밌는 부분 같았어요. 신사. 지금 한반도에 하나도 없죠. 이게 너무 식민지, 이게 마지막에 신사참배가 걸려가지고, 동화의 핵심 장치로 원래 남산 그 계단 있지 않습니까? 계단. 지금 남산에 그 과학관 있고 전망대 그 계단 다 신사로 올라가는 길이었거든요. 계단 하나하나마다 절하고 올라가야 되는 건데 이그 끝나 8.15 끝나자마자 이렇게 치운 거죠. 책에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짧은 글이라도 그 좀 좋잖아요. 우리 탐구 생활에 쓸만하잖아요. 인류 역사상 우리 팀이 기억하는 한 사람, 이상한 딜레마에 빠졌던 사람. 그 누구십니까?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